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장이 중국도 디플레이션 위험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저우 행장은 하이난에서 폐막한 보아오 포럼에서 최근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며 앞으로 물가 상승률 둔화가 지속될지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질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우 행장은 그러나 물가 상승률이 계속해 둔화될 경우 인민은행은 이에 대응할 충분한 정책 수단을 갖고 있다며 굳이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격 수단을 사용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월 미국의 잠정주택 판매 지수가 전월 대비 3.1% 늘어난 106.9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전망치 0.4% 증가를 무려 7배 이상 뛰어넘는 수준으로 2013년 6월 이후 20개월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잠정주택 판매는 주택 매매 계약에 서명은 했지만 거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미국 주택시장의 선행 지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미국의 개인 소비는 전달보다 0.1% 증가했다고 미국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앞서 2달 연속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로 전환은 했는데 전문가 예상치 0.3% 증가에는 못 미쳤습니다. 상무부는 자동차 판매가 감소한 데다 겨울 한파로 야외 활동이 감소한 탓에 개인 소비 증가율이 예상에 못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은 이달 관할 지역의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17.4를 나타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 달 전에 11.2 감소는 물론 예상치였던 9.0 감소보다 더 악화된 결과였습니다. 유가 하락으로 텍사스 지역의 경기가 크게 나빠진 것이 주요 하락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진시와이드의 최혜린입니다. 이렇다 할 재료가 없는 시장에서 또 중국이 한 건을 했군요. 중국 인민은행장,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 총재가 디플레 우려를 표명한 것인데요. 보아오 포럼 개막식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낮은 물가가 디플레이션까지 이어질까 우려스럽다라고 말이죠. 이 얘기인 즉슨 추가 부양 카드를 꺼낼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 카드가 과연 무엇인지에 관해서 외신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 증시 내부로도 재료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물가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개인 소비가 0.2%, 1%가량 늘긴 했는데요. 전문가 예상치였던 0.3% 증가에는 못 미쳤습니다. 물론 소비가 늘어났다라는 그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었죠. 아주 악재의 재료는 아니었는데 오히려 좋았던 건 주택 관련 지표였습니다. 2월 잠정주택 판매가 예상치보다 7배나 더 늘어난 결과 20개월 만에 가장 좋은 결과를 안겨줬는데요. 이 얘기는 즉슨 향후에 주택시장이 훨씬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시장은 해석을 했습니다. 미국 내부적으로도요, 대형 M&A 재료가 있었습니다. 제약회사들 간의 대형 인수합병 소식이 주가에 추가적인 저가 매수세를 불러들였는데요. 과연 3대 지수 얼마나 올랐을까? 조금 전에 화면 준비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S&P 500, 나스닥 모두 다 1% 이상씩 화끈하게 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다우가 260포인트 이상이나 또 하루 만에 당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다우도 마찬가지고요. S&P 500, 나스닥 모두 18,000, 2,100, 5,000, 마디 지수에는 아직까지 못 미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럽입니다. 유럽 아주 주요한 주요국 증시 3대 지수 모습도 보고 계신데요. 영국이 0.5% 정도 상승을 했고요.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에는 각각 2% 안팎의 상승률을 역시 보여줬습니다. 아시아 증시 가운데 어제 눈여겨 보여지는 그런 증시가 있었죠.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간밤에 미국과 유럽 증시를 끌어올렸으면 물론이거니와 그에 앞서서 이미 해당 증시인 중국 상해종합 증시를 2% 넘게 급등시켜서 7년 내 최고치를 갈아치우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이 재료가 우리 증시에는 어제 어느 정도 녹아 있었던 걸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 시장의 키가 될 수도 있겠다 싶네요. 출발 증시와이드 3월 31일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와 전망을 경제학과 교수님과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경제학자에게 듣는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오정근 특임 교수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의 또 부양 얘기가 지금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중국 인민은행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저물가, 지금의 낮은 물가가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라고 말이죠. 구체적인 내용이 보아 포럼 폐막식에서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보아 포럼을 폐합하는, 폐막하는 29일 날, 중국 인민은행장이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를 제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2.0% 증가했는데요. 이번 1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0.8%로 떨어졌어요. 이번 2월 달에는 다소 올라서 1.4%가 되었지만은, 중국 인민은행 분석에 의하면 이거는 중국의 춘제, 음력설 때문에 일시적인 소비 증가 때문에 그렇고,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 안팎으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의 실물 경제도 소매 판매라든지 산업 생산이 1, 2월 들어서 계속 하락하고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제조업 PMI도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중국 인민은행이 판단하기로는 중국이 이대로 가면은 디플레이션 국면에 들어갈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시장에서는 일단은 그러면 중국이 이번 3월 1일에 기준금리를 낮추었지만은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더 낮추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진짜 생산자 물가는 사실 상황이 더 안 좋은 그런 모습이고, 물가가 2월 달에는 1%대 상승률로 회복하긴 했지만 또 지난 1월에는 0%대 상승률까지 낮아지기도 했었었죠. 그럼 말씀하신 대로 추가 부양책으로 추가 금리 인하 카드가 나올 수 있다면은 그 시기는 어디쯤 될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두 가지 카드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종래 사용했던 지급 준비율을 낮추는 방법. 중국은 두 가지를 쓰고 있는, 하나는 이제 기준금리를 낮추거나 아니면 지급 준비를 낮추거나 그러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번 3월 1일에 이미 기준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급 준비율 정도를 낮추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일단 중국은 이런 식으로 간다면 1, 4분기 성장률이 금년의 성장률 목표인 7%도 달성이 힘들다. 벌써 1, 4분기부터 6%대 진입이 되면은 중국 경기로도 상당히 충격이고 한국도 충격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중국 입장에서는 아마 지급 준비율 정도를 좀 더 한 번 더 낮추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번 4월이나 5월 정도의 그런 그런 통화 정책의 완화적인 정책을 단행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네, 오히려 두 번이나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썼던 중국이기 때문에 그 다음 부양 카드는 일단은 지준율 추가 인하가 아닐까라고 예상을 해주셨네요. 미국의 지표 한번 정리해보죠. 간밤에 2월 달 개인 소비가 나왔는데 석 달 만에 상승세를 보였다고는 하는데 예상치만큼 늘어나지 못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미국은 개인 소비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GDP에서 차지하는 개인 소비의 비중이 70%나 되기 때문에 개인 소비가 회복이 돼야만 경기가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 소비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 연준도 개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도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2월 달에 개인 소비 지출 증가율이 0.1%로 일부 좀 회복이 됐습니다. 지난달 1월 달하고 12월 달이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회복이 됐지만은 시장에서 기대하는 0.2%에는 미치지 못해서 다소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용도 역시 보니까 고용은 이번 금요일에 발표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더 주목되는 것이 이제 그러면 개인 소비는 0.1%밖에 증가하지 안 했는데 이번 금요일에 발표하는 고용 지수에 더 이제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 지수가 지난 2월 달에는 일단은 미국에서 이제 비농업 취업자 증가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29만 5천만 명 증가를 했고, 특히 중요한 것이 실업률이 5.5%까지 떨어져서 굉장히 달러 강세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번 금요일에도 또 역시
이런 비농업 취업자 증가와 실업률을 발표하기 때문에 여기에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이번 주 마지막 하필이면 금요일에 또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고용지표가 나오게 돼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마 그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실업률이 5.5%까지 이렇게 또 한번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되고 비농업 부문 고용도 25만 명 근처까지 늘어나게 되면 어제 얘기를 잠깐 나누긴 했습니다만 달러 가치가 어떻게 움직일지 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한데요. 사실은 미국 지금 냉정히 봤을 때 매크로 지표가 고용을 제외하고는 별로 좋지 않잖아요, 교수님. 지금 현재 미국의 지표들이 그동안에 미국 성장률이 계속 나홀로 성장을 해왔거든요. 해왔는데 이번 최근 들어서 1, 2월 들어가지고 좀 지표들이 PMI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이 좀 좋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둔화가 되고 있는 양상인데 수출도 좀 떨어지고 수출 증가율도 낮아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지표들이 안 좋아지면서 지금 물가 상승률도 떨어지고요. 지금 보니까 제조 PMI 지수도 2월달 들어서 떨어졌고 소비자 신뢰 지수도 떨어졌고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 달러화가 계속 한 2년 반 정도 강세를 지속하면서 미국 그 실물 경제에 부담을 주고 수출이 증가율 2%로 떨어지면서 제조 PMI 같은 것이 떨어지고 또 그에 따라서 소비자 신뢰 지수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난 연준 회의에서도 연준 의장이 이 부분에 굉장히 주목이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뿐이 아니고 이제 그 결과 물가 상승률도 지금 연준은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중요하지만은 그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증가율을 중요시하는데 이것이 저번 1월 달에 0.2%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도 지금 나홀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유가 하락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좀 그 경기가 다소 지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소프트 패치 아니냐, 성장하는 도중에 약간 주춤하는 그런 소프트 패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성급한 결론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다소 지금 둔화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동부 지역의 그 한파도 원인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번 금요일날 발표되는 지표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 것이 한파를 좀 여파를 좀 지나고 좀 이제 지표가 개선되었는지 하는 것을 보면은 아마도 달러화가 좀 완만하지만은 강세를 지속할 것인가 아닌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한파로 인한 일시적인 지표 부진이었다면 이제 3월 이후부터 나오는 매크로 지표들이 좋아야 할 텐데 같이 한번 좀 주목을 해서 챙겨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스 얘기해볼까요? 경제 개혁안 최종적으로 이제 여러 번 승인을 거절당했었는데 채권단에 제출을 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채권단의 승인을 또 못 받으면 4월 구제금융분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어떤 내용이 최종적으로 담겼는지요? 그리스는 지금 현재 굉장히 지금 3인 초과에 놓여 있죠. 본래 집권할 때는 굉장히 부채도 탕감받겠다 혹은 재정도 긴축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은 그리스가 현재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액이라든지 국가 재정에 돈이 지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현재 구제금융을 받지 못하면은 당장 4월 9일로 예정돼 있는 IMF에 갚아야 할 돈 4억 5천만 유로도 지금 마련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재정이라든지 외환 쪽에서 돈이 너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76억 유로를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일단은 이제 그 IMF와 그다음에 유럽중앙은행 그다음에 EU로부터 받고 있는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그 집행분 72억 유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기 위해서 이제 18개 계획안을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하겠다는 것을 그 트로이카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트로이카에 제출했지만은 이 트로이카가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지금 이제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재 가장 어려운 것이 그리스 새 수상의 경우에는 이미 현재 본래 당선될 때 긴축을 완화하고 그다음에 부채도 어느 정도 탕감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주변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GDP 기준으로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고 이제 유럽에 있는 각 은행들도 상당 부분 그리스에 대한 대출 같은 그런 익스포즈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스가 계속 버틸 수만 없는 큰 소리만 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극단적인 경우에는 다른 유로존 국가들 입장에서는 그리스가 이제 나가도 괜찮다 뭐 이런 정도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그 협상 결과가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에 대해서 뭐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결과가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그리스의 부도 또는 유로존 탈퇴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재미있는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바로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였는데 유로존의 지금 같은 양적 완화 정책이 유럽의 디플레이와 같은 약점을 가릴 뿐더러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의미하는 용어인 그렉시트의 어떤 가능성까지 가리고 있다. 굉장히 재미있는 보도 내용이었는데요. 그 이제 이번에 바클레이스 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그런 보고서를 냈는데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로존이라든지 유럽 중앙은행이 그리스를 지원해주지 않으면은 유럽은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당장 4월 9일날 돌아오는 IMF 상원을 돈도 4억 유로도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하면서 매월 600억 유로씩 각 나라 국채들을 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그리스가 지금 연명을 할 수 있는 오히려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그래서 이제 이 바클레이 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분석은 오히려 그리스가 연명을 계속하게 한다는 것은 유로존을 더 위험한 속으로 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석은 다소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리스가 탈퇴를 할 경우에 유로존 GDP의 2%밖에 안 돼서 큰 충격은 적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시장에 주는 충격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현재 유로존이 마이너스 성장에서 다소 좀 회복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스의 그렉시트 유로존 탈퇴가 그렇게 반가운 것만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분석에 대해서는 조금 유럽은 두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는 탈퇴를 해버려야 된다는 그룹과 아니다. 그리스를 그래도 남겨둬야 된다는 그룹이 있는데 아마 이 분석가는 그리스는 탈퇴하는 것이 오히려 그리스와 유로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석의 시각에서 분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요. 그리스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유로존에 아주 어떻게 보면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공감이 간다 생각이 듭니다. 속보 하나 좀 전해드리고요. 교수님께 말씀을 조금 더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2월 산업생산 지표가 조금 전에 막 공개가 됐는데요. 2.5% 증가를 했습니다. 4년 만에 가장 좋은 그런 수치였는데 사실 이 전에 산업생산 지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우려를 좀 샀었는데요. 일단 펀더멘털리 한국이 조금 살아나는 듯한 그런 속보가 들어와서 기분은 개장전에 좋습니다. 3월에 이제 또 오늘 마지막 거래일 이어서요. 곧 있으면 4월 어닝 시즌에 이제 본격 들어가게 될 텐데 국내 증시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교수님께 끝으로 좀 여쭤볼게요. 예, 국내 증시를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기가 국내에 조금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생산도 그렇고 지금 이제 여러 면에서 경기가 좀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금리도 낮춰졌고 그다음에 유가도 낮아지고 환율도 원화가 다소 절하가 되면서 조금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제 현재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보고 돈이 들어오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이 지연되고 있고 유럽과 일본에서 양적 완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금들이 우리나라의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고 또 이제 1월 1분기의 실적도 일부 예컨대 디스플레이라든지 혹은 증권, 화학, 반도체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다소 개선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나 한 가지 큰 걸림돌은 원화가 절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화가 절하가 되면은 외국인들 경우에는 환차손을 우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주가 상승률 빼기 환차손 이렇게 해서 남는 수익률이 순수익률이 얼마가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 생각으로는 아마 그래도
환차손보다는 주가 상승률, 수익률을 더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도 다소 주가 전망은 양호하지 않겠느냐. 당분간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또 추가적으로 인하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걸 기대해서 당분간은 좀 더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들어와서 주가가 좀 더 상향 조정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이 나중에 한 금년 중반쯤 돼서 미국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그 시점 전까지는 주가가 다소 상향 방향으로 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외국인 매수세가 약간 끊기고 또 매수 강도가 떨어져서 많이들 걱정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계셨었는데 우리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 4월달 코스피가 조금 더 힘을 내볼 수 있겠다. 긍정적인 생각도 드네요. 지금까지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 교수님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예병군 멘토입니다. 전일 우리 정치가 조금 반등세가 좀 나왔어요. 급격한 반등세가 나왔는데 결국은 변동성은 좀 있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좋게 흘러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좋은 일입니다만은 변동성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조금은 좀 불안한 요인들이 지금 시장에 상존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요 그 종목들을 좀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자, 요거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일 이제 자동차 쪽에 그러니까 타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넥센 타이어에는 악재가 발생한 피렐리에 관한 외신을 좀 짚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바로 현대차에 대한 부분들, 악재에 대한 부분들, 노조와 관련된 악재 부분,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디트로이트 시티하고 좀 비교를 해드렸었는데, 현대 EP하고, 그러니까 차량 경량화 쪽은 괜찮다, 부품주 쪽은 괜찮다는 얘기를 좀 드렸었죠. 그죠? 현대차는 어제 전일 하락한 반면에, 현대 EP는 전일 6% 가까이 되는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장대 양봉이 크게 하나 나왔죠. 그리고 에코플라스틱 역시 마찬가지로 차량 경량화 관련돼서 전일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만들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일 LS 네트워크스라고 제가 그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이 회사 자원개발 쪽이고 지금 몽벨의 의류회사 그 의류회사이다. 이 LS 네트워크스는 장기 성장세를 지니고 있다는데 전일 한 11%대 되는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자, 시세 분출 뭐 저희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행보는 길고 시세는 짧다라는 얘기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화무 11홍입니다. 붉은 꽃은 10일 동안 붉게 피어난다는 얘기인데, 그때 여러분들께서 잘 주식들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오늘도 바로 외신 넘어가서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신으로 한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보면요, 제가 옆으로 가서 간밤에 뉴욕 지수하고 그다음에 유럽 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일 이제 미국이 급등세가 좀 나왔죠. 263포인트 가까이 올리면서 다시 18,000포인트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급등세 전일 나왔던 것은 결국은 앨런 의장의 굉장히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구체적인 입장이었지만 굉장히 뒤로 늦출 것이라는 게 어떤 시사가 좀 됐고요. 결과적으로 또 여러 가지 그 대형 M&A에 대한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굉장히 좀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유럽 지수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지수 역시 전일 강한 상승세가 좀 나왔어요. 독일의 닥스도 약 1.83% 가까이 올랐고요. 프랑스의 까크 지수, 그 다음에 영국의 FTSE 지수까지 모두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만들어냈습니다. 독일이 가장 큰 수혜를 계속 보고 있다. 제가 그 얘기 강조드렸는데요. 독일이 역시 가장 강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페리티 시대의 어떤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 1달러 1유로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들을 감안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신문 기사 쪽으로 넘어가서요. 차이나 컷다운 페이먼트 포 세컨 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요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바로 좀 살펴볼게요. 자, 이 기사인데요. 차이나 로버스 다운, 예, 죄송합니다. 차이나 로버스 다운 요게 나와야 되는데, 자, 예. 자, 로버스 다운 페이먼트 포. 자, 요 얘기가 기사로 나오고 있죠. 이 얘기 뭐냐면은, 중국이, 인하를 했다는 소리입니다. 뭘 인하했느냐 하면, 양도소득세를 인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세컨 홈에 대한 얘기인데, 그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얘기겠죠, 대강. 그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기사 쪽으로 쭉 내려보면요. 이게, 이제 텍스에 대한 부분들,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예전에는 5년이었다가, 지금 2년으로 낮추었다는 기사 내용들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해 보셔야 되겠는데, 자, 이 얘기에 대한 시사점을 우리가 좀 짚어보자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느냐에 대한 부분. 자, 중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서 바로 단행된 추가 경기 부양책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중국의 어떤 강한 경기 부양 의지를 좀 보이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로 이제 앞으로 계속 중국은 성장 쪽으로 정책을 가바닥을 잡아 나갈 것이다라는 게 지금 이제 뚜렷하게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부패 척결에 대한 정책들이 오히려 더 강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AIIB, 그러니까 즉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그쪽부터 시작해서 방향을 확 틀었어요. 그러면서 중국의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바로 그 다음이 중국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인 지금 양도소득세 인하까지 바로 시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중국 정부의 강한 의지, 시진핑의 강한 의지를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와 관련된 종목이 뭐가 있느냐면요, 완미하고 성도 이인즈가 있어요. 근데 이 완미는 중국 업체입니다. 이 타일 업체인데, 부동산 활성화와 더불어서 좀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 실적적인 측면에서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확인된 부분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성도 이엔즈가 있는데, 이 성도 이엔즈는 중국의, 투자 회사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땅을 좀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 이엔즈가 부동산 개발, 중국 쪽의 부동산 개발 회사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 이엔지까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이 두 종목 오늘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사로 다시 넘어가서요. 마이니치 신문 잠깐만 좀 보고 갈게요. 마이니치 신문에 보니까 하나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경제 쪽에서 보면 바로 지도사 경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도사 경기가 뭐냐면 자동차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죠? 자, 이 자동차 경기의 내용상에는 이제 개발에 대한 자동차 어떤 산업 쪽의 개발에 대한 부분인데, 이들이 지금 그 내용상 안에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뭐였느냐 하면, 지도사 경기가 굉장히 지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에 대한 부분이냐, 아베노믹스의 정책의 결과에 대한 부분이라는 얘기를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얘기, 즉, 얘들의 어떤 정책적, 그러니까, 구로다 총리하고 아베노믹스, 구로다, JOA, 그러니까, BOJ죠. 죄송합니다. 뱅크 오브 재팬의 구로다 총리하고, 이제 지금 아베노믹스, 아베 총리하고의 어떤 합작품,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엔저를 가져왔고, 엔저가 외국 시장에서의 지도자 경기에 대한 상승세를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활성화를 좀 만들어냈다. 이 얘기를 지금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도 지금 이럴 때가 아니고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수의 브랜드들을 생각해서 조금 경기 부양책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잠깐 짚고 넘어갔습니다. 자, 바로 그 다음 우리 서울경제 신문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대의 경제 일간지 서울경제신문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 잘생겼습니다. 그죠? 자, 이 부분 얘기가 오늘 이재용의 삼성 더 단단해졌다, 이 얘기가 오늘 머릿기사로 지금 나오는데, 이걸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행보가 굉장히 빠릅니다. 전에 이건희 회장이 처음 삼성을 맡았을 때 그 부분이 지금 또 기억이 날 만큼 이 이재용 부회장의 지금 행보,
굉장히 좀 빠르게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좀 살펴볼게요. 구제 재편 후 이익이 최대 35% 이렇게 났다, 이런 얘기인데, 이재용 부회장이 제가 보스턴에 있었을 때 맨 같이 비위에 있었습니다. 제가 같은 비위에 있었는데 그분은 저를 모르겠죠. 저는 그분을 알아도. 그래서 같은 일에 선술집에 가면 우리는 고급 술을 마시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은 수행원을 데리고 잭코크라고 불리는 잭 다니엘하고 코카콜라 그 술을 마시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 검소하고 조금 내성적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예전에 그렇게 봤는데, 일단은 굉장히 지금은 공격적으로 M&A를 해 들어가면서 삼성을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다.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계열사 지분 정리가 좀 마무리됐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지배구조 개편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성 SDI가 이제 다시 재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크레듀가 다시 재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배구조가 개편이 되고 나면 일감을 몰아주는 곳이 있을 거예요. 삼성 SDI는 물류 쪽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감을 좀 몰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중대형 전지 분야, 그러니까 ESS죠. 그 중대형 전지 분야의 실적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다는 기사도 여기서 눈에 확 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좀 참고를 해보셔서 시장에서 오늘 대응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SDI 여전히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바로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종 3D 프린터 업체입니다. 수출길이 활짝 열렸다. 자, 이런 얘기인데, 제가 이 3D 프린터에 대해서는 최근에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도 강조를 많이 드렸고요. 새로운 산업이다. 새로운 산업혁명에 가까운 산업이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뭔가 3D 프린터를 통해서 뭔가 제조를 할 수 있고, 이것이 재고를 이어가지 않는, 그리고 제조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이다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이 국내 토종 3D 제조업체가 봄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기술력하고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본격 성장 궤도에 진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건테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카이디어 모멘트인데, 자, 상장은 안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뭐냐면 STI, 그 다음 KDC, 그 다음에 SME, 이런 3D 프린트 관련주들이 있죠. 그 중에서 유일하게 실적이 나오는 회사 어디냐? STI입니다. 그 STI 오늘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기사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식형 중소형 헬스케어 우수했다. 자, 결국은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 굉장히 최근 들어 가파른 상승세 보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바이오 쪽은 아직 메이킹하고 있는 쪽이지만 제약 쪽은 메이드된 쪽이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중국인들이, 이 신문강좌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중국인들이 일본에 가서 왜 약을 싹쓸이해 갔느냐? 그들의 의료보호 정책이 제대로 안 돼 있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약을 싹쓸이해 간 이유는 가정 생필품에 관계된 얘기다. 그래서 토비콤, 안약에 관계된 안국약품, 그 다음에 우황청심원, 광동제약, 그죠? 그 다음에 소화제, 일항약품, 그죠? 이런 것들 배아, 뭐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요 세 가지 생약, 그러니까 가정 상비학과 관련된 상비학과 관련된 이런 세 가지 종목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제가 좀 빨리 해달라고 해서 말이 좀 빠바바 나오다 보니까 이상한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죠? 자, 오늘도 바로 서울경제TV에서 서울경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요, 정재훈 멘토가 공개방송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정혜사단이 또 같이 공개방송을 하는데, 여러분 공개방송 들어오셔서 이 신문 읽어주는 남자를 어떻게 만드는 건지,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께 어떤 노력을 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건지를 좀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좀 많이들 들어오시고요. 자, 오늘 제가 또 투자 제안을 좀 얘기를 드리겠는데, 어제까지와 얘기가 좀 다른 얘기입니다. 사실은 어제까지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측면이 있지 않느냐, 변동성적인 측면이에요. 근데 시장 분위기가 또 급반전 바뀌었습니다. 악재를 쑥 없애버렸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다시 부여가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낙관적 관점 유지는 여전히 동일한 얘기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시장에서 함부로 변동성을 줄 시기가 아니고 낙관적 관점을 유지하면서 시장을 좀 봐야 되는 시기다. 결과적으로는 들어올린 장에서 굳이 잘 올라오고 있는 섹터들을 자를 필요는 없다. 잘 달리는 말에 목을 칠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 꼭 좀 참고하시면서요. 자, 오늘도 시장에서 성공 투자하십시오.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시황의 대가와 함께 국내 시장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에 계시는 이재광 이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이재광 이사님, 정말 오래간만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지난주 방송을 제가 보니까 2040에서 2020으로 이렇게 뚝 떨어지기 직전 오늘 아침에 방송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네. 뭐라고 하셨느냐 보니까 이제 2000포인트가 지지가 되면 사도 좋고 달러원 환율이 1100원 선을 깨지 않으면 그렇게 크게 걱정할 장이 아니다 하셨는데 아주 여유 있는 포인트에서 반등을 줬더라고요. 그렇죠. 자, 오늘 이제 한 달을 또 마무리하는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자, 일주일에 제가 화요일과 목요일 두 번 여러분을 찾아가는데, 자, 그래도 시작과 끝을 같이 할 수 있어서 참 기분이 좋네요. 자, 이제 3월이 마무리되면서 오늘 비 소식이 있죠? 제가 주말마다 산에를 많이 갑니다. 산에를 주로 많이 가는데, 이 주식하다 보니까요, 증권시장에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래서 저는 시간만 나면 산에 가는 걸 좋아하는데, 최근 주말마다 산에 가보니까 너무 가물었더라고요. 오늘 비가 좀 흡족하게 내려줬으면. 비도 때에 따라 틀리죠. 여름에 장마비 같은 것은 오지 않아도 되는 비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비는 그렇죠. 이제 봄꽃이 만개하려고 하는데 어떤 그 활력 흡수가 되는, 그리고 장기 가뭄에 따른 또 가뭄도 해소해 줄 수 있는 아주 단비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타이밍의 예술이다 하는 말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시점에 들어가느냐? 같은 종목을 주식 투자한다 하더라도 어느 분은 수익 내시는 분이 있고 어느 분은 손실을 봅니다. 그것이 타이밍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미 제가 앞서서도 3월 달에 대한 시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노멀하게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계속해서 매수 마인드 전략이 가능하다 하는 점도 강조해드렸습니다. 자, 전일장 국내 시장에서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죠. 코스피 시장이 2030포인트를 회복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646포인트를 회복해줌으로써 추가 상승의 기대감을 한층 높인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인 매수 마인드 전략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전일장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증권주가 상승의 랠리를 펼치는데 굉장히 큰 힘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증권주는 뭐죠? 주식시장 상승장에서의 가장 수혜주가 증권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대감이 크고요. 또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해피하죠? 3대 지수 모두 1% 이상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역시 기업들의 실적 호조세 그리고 미국 추가 금리 인상 여부가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자넷 앨런 의장의 그 발언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미국 시장도 아주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일 시장은 여전히 4월 달에 대한 시장 전망도 긍정적으로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게 증권주 전략적인 부분은 마지막 부분에 제가 다시 한번 좀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중국에서 사실 재료가 없는 이런 분위기 속에 추가 부여한 기대감을 표명을 했더라고요. 이 덕분에 간밤에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고 중국장이 7년의 최고치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전일 우리장 반등하는 데는 이 재료가 얼마나 반영이 됐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전일장에서 국내 시장에 대한 반영은 좀 적었죠. 다만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속적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전일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골드만삭스, 크레딧 스위스 같은 외국계 주요 메이저급 회사들과 신용평가사에서 국내 시장에 대한 신용등급을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어요.
참 이것도 어찌 보면은요, 약간 뭔가 좀 내막 있는 것이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외국인 참가자들도 우리한테 봉사하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불법이 아닌 다음에는 이 친구들 별짓을 다 합니다. 그죠? 돈이 되는 짓이라면 진짜 그것이 아주 불법 아닌 상황에서는 별짓을 다 하는데 큰 모습 아닌가. 연초부터 국내 시장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한 규모로 보면요, 엄청납니다. 반면에 지난주까지 국내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국내 기관 투자가들 매도 물량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2조 원대가 넘어서고 있죠. 올해 들어서만 국내 기관의 매도가. 근데 뭐 일부 펀드 투자자들이 2,000포인트를 돌파하자 환매가 나오고 있다, 뭐 이런 변명 아닌 변명을 대고 있는데요. 이 또한 우리가 한번 문제를 가지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잖아. 결국 이자기 상승한다면 좋은 일은 외국인들 다 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한번 가져봅니다. 어쨌든 이 외국인 투자가들의 어떤 국내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또한 투자 심리를 호전시키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 중국에서도 AIIB 그 은행 그 신규 런칭에 따른 어떤 그 기대 심리라든지 그 중국인들의 어떤 그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경기 부양 대책이 더 활기차게 나오지 않을까. 어제 중국 시장의 그런 호재는 국내 시장에 그렇게 많이 반영된 것은 아니지 않나. 오늘장 발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4월 증시 전망은 시간관계상 저희가 4월에 접어들어서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구체적인 제가 아까 미뤄뒀던 얘기를 좀 풀어보죠. 이제 외국인들에게 물량을 뺏기지 않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수익을 이 장에서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장의 핫한 섹터 두 가지 꼽으라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증권과 지금 바이오 제약 쪽입니다. 바이오 제약이 약간 힘을 좀 빠지나 싶었는데 증권주는 그야말로 승승장구하고 있고 배경 또한 탄탄하거든요. 증권주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사셔도 됐고요. 오늘 사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미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건데요. 증권주는 크게 두 가지 테마입니다. 첫째는 증권주가 2, 3년 전부터 엄청난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렇죠, 폐업한 도산한 증권사들도 이미 나타났고요. 그리고 저희 증권사뿐만 아니라 제가 몸담고 있는 SK증권뿐만 아니라 많은 증권사들이 지지난해 그리고 올 연초에 엄청난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했죠. 재무제표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시중 실세금리가 안정화됨에 따라 이 채권 수익률이 엄청납니다. 여기에다가 증시가 화랑세를 보이면서 그렇죠, 거래대금이 8조 원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증권사의 수익 개선은 그렇죠, 불보듯 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증권주들이 일부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급등한 모습을 보이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한 단계 더 레벨업의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증권주에 대한 매수 관심은 오늘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증권주 뭐를 사느냐? 네, 증권주 대한민국 대표 증권사를 좀 대우, 삼성 뭐 이런 대형사들 좋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있는 SK증권을 포함해서 SK증권, 유한타증권, 키움증권 같은 중소형 증권사들도 충분히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앵커께서도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이 제약주들, 자 지난 한 달 동안 이 제약주들의 랠리가 참 눈에 들어오고 아주 그냥 멋있었죠. 오늘은 거의 수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들 제약주들은요, 한번 상승 랠리를 펼쳤다면 보통 6개월에서 1년간 지속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충분히 한 번 더 상승할 기회는 있지 않을까. 근데 제약주들은요, 금주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약주의 랠리를 이끄는 것이 한미약품이거든요. 이 한미약품이 그렇죠, 과열권에 지정이 됐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이에요. 그래서 단기 과열 지정 예고 종목인데요. 이것이 4월 3일 날 풀립니다. 다음 주에 풀린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금주는 이 제약주들은 그렇죠, 오르면 얻어맞고 그렇죠, 너무 급락하면 저점 매수가 횡보 국면을 보이면서 다음 주에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제약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면 되는 건지요? 그럼 신규 매수는 이번 주에 차곡차곡 하면 되는 겁니까? 제약바이오 섹터 말이죠. 네, 제약주는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 하락할 때는 매도할 필요는 없겠죠. 네. 그러나 상승을 보인다면 한번 줬다가 다시 한번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하는 이런 테크닉을 발휘할 필요는 없도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초보 투자자분이라면 이번 주 그냥 홀딩하신 전략, 오히려 낙폭이 깊어지면 한 번 더 추가 매수도 고려해 보셔도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증권주 급등하고 정고점을 뛰어넘는 등 최근 들어 급급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 사도 괜찮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님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시간입니다. 여의도에 계시는 이드코 멘토님 만나볼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어제 추천하셨던 종목 캔들미디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장중에 6.8%까지 상승했고. 근데 갭 상승하면서 약간 비싸게 샀지만 급등했으니까요. 잠시 후에 AS 들어보겠고요. 시장부터 얘기해보면 오주봉선을 일단 지지했어요. 2030포인트까지 회복했고, 코스닥도 다시 한번 650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하지만 반등이 나와도 기술적 반등인 장이다 하셨잖아요. 어제 시장도 그런 맥락에서 보셨습니까? 네, 어제장도 좀 그런 맥락에서 좀 봤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일단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기술적 반등이 조금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어제 이제 기술적으로 지수를 좀 말씀드리면서 주봉상 말씀해 주셨듯이 5주봉선을 유지가 되는지 우리가 확인을 좀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정확하게 5주봉선이 2017포인트 정도 되는 모습이니까 정확하게 5주봉선을 지지하고 있는, 그러면서 결국 이제 2018포인트에 대한 저점을 형성하면서 5일선에 대한 5주봉선에 대한 안착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 상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중요해진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현재 구간 결국 이제 21선에 대한 반등이죠. 21선에 대한 반등이면서 3월 26일에 갭 하락을 했어요. 이때 0.7% 정도 갭 하락했던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때 갭 하락에 대한 부분들 갭을 메워주는 상황이 아닌가, 좀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갭이 이제 한 2040포인트 미만 정도, 2040포인트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정도의 갭 상승 출발하게 된다면 돌파가 가능한지, 그리고 정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2050포인트에 대한 저항 지속적으로 체크를 좀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코스닥은 제가 이제 1월부터 강조를 드렸던 부분들이 6월달에, 이번 연도 6월달 경우에 가격 제한 폭의 변경, 플러스 마이너스 30%에 대한 시행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현재 코스닥의 신용잔고와 대차잔고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의 대차잔고와 신용이 사상 최대치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결국 이것이 가격 제한 폭의 변경이 되기 전에 하방으로 꺾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투매와 급격한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지속적으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데, 자, 이제 한 2달 정도 좀 남은 그런 상황이 되겠죠. 4월부터는 서서히 조심해야 될 구간, 결국 코스닥의 고점을 660포인트로 잡아보자라고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근거가 뭡니까? 코스닥의 월봉상 200월봉선이 상당히 강력하게 지금 큰 저항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660포인트에 대한 고점을 잡고 가격 제한 폭의 변경이 되기 직전까지 트레이딩 관점 유지하시면서 서서히 4, 5월 정도부터는 조심해야 될 그런 구간으로 진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서 이제 서서히 당분간 이제 계속적인 트레이딩 관점 유지하시면서 파워 있는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어제 이제 추천주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어제 정말 오랜만에 동전주를 좀 추천을 좀 해드렸었는데, 추천드렸던 종목 캔들미디어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 턴어라운드로 흑자 전환을 하면서 어떤 그런 동전주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겠죠. 감사보고서의 달인 3월달을 좀 양호하게 터치를 하게 되면서 저점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중요한 건 어제 이제 한 6.8%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줬죠. 말씀드렸던 5일선이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2평간 정배열에서의 슈팅이 상당히 안정적인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정도 슈팅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940원 정도까지의 상승폭 확인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바닥권을 탈출하는 것일까요? 파라다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파라다이스, 이 종목은 거의 이제 보름 가까이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짚어드리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 자, 어제 이제 상당히 중요한 구간에서의 슈팅이 좀 나오게 되면서 말씀드렸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 결국 어제 셀트리온이 2% 정도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서울 반도체라든지 다음카카오,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가 나왔던 바닥권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확하게 순환매적인 부분들 일치가 됐던 그런 하루였지 않나 싶습니다. 자, 파라다이스, 제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기관들의
대량 매수적인 부분들, 기관들의 대량 매수적인 부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매수세가 단발성은 아닌 것 같다. 바닥권에서 이 정도 바닥권에서 이 정도 거래량을 실은 매수세라면은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가지고 매수에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기관들의 매수세,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양매수세로 상당히 좋은 2%대의 흐름들. 자, 이런 패턴들이라면 오늘도 상당히 좀 기대해봄직한 그런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바닥권의 형성적인 종목들 바닥 길게 잡고 선이 굵은 투자로 우직하게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상승의 연속성이 있다가 눌림 구간으로 진입을 한 종목을 들고 나왔고요. 조금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으로 좀 들고 나왔습니다. KD 미디어라는 종목이 되어 있고요. 자, KD 미디어는 기본적으로 실적보다는 테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최근 들어서 이 종목이 1,300원대부터 상당히 좀 가파르게 상승했던 이유, KD 미디어가 빅뱅이라든지 2NE1 같은 대형급들의 가수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빅뱅이 컴백을 하게 되면서 또다시 제작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어떤 기대감과 더불어서 어벤져스 2에 대한 연관성으로 주가가 상승하게 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자, 최근 들어서 BW 물량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에 대해서 가격 조정이 조금 나왔던 그런 부분이 되겠죠. 지난주에 급등을 마감하고 BW 상장 뉴스와 함께 상당히 좀 낙폭이 컸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어느 정도 눌림 구간으로 들어온 그런 부분이죠. 가격 조정이 이뤄진 그런 상황에서 반등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금일 정도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앞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이 종목은 테마적인 부분들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장투보다는 단기성으로 트레이딩 전략으로 공략하시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좀 보시고, 매수가는 1,900원 정도 부근으로 해서 서서히 분할 매수로 저점시마다 물량을 늘려가시는 전략, 손절가는 1,800원 정도로 21선 이탈 시 손절하시는 그런 전략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목표가는 2,100원 이하 정도 구간에서는 자율적으로 매도하는 전략으로 해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유지하시되 종목별 빠른 공략들도 점진적으로 늘려가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마트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매집하고 계신 분들 아주 멋지게 양봉 세우는 그날을 같이 한번 기다려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단기성, 테마성 재료가 조금 있는 KD 미디어 추천주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해봤습니다. 네, M&A 재료도 있었지만 중국의 추가 부양 기대감 때문에 뉴욕과 유럽 증시 모두 크게 오르는 간밤의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란 재료가 어제 우리 증시의 반등에는 거의 반영이 안 됐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어서요. 오늘 우리 증시 시초가에 상당히 좋은 그런 동력이 되어줄 걸로 보이는데요. 얼마 전에 생긴 2040선과의 갭 메울 수 있는지, 그것이 2050선 돌파에 또 하나의 좋은 발판이 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봐야겠습니다. 많이 오른 증권주 지금 사도 늦지 않다라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개장 상황과 함께 증권주도 한번 살펴드리죠.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뵙겠습니다.